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중부는 장마가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 남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인데 날씨마저 우리의 근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심은 누구든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근심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런 근심을 잘 극복하면 보다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이 다 마음먹게 달려있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도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특별 중대 보도라는 걸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측은 지금 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IC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 연결해서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 안보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금 미국은 ICBM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제 공식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그 높이가 한 2,802km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치면 한 933km 탄착 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 각도로 한다면, 이번에 고각 발사였거든요. 예. 평상시 각도로 하면은 한 6,000에서 한 8,000km.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미국의 서부의 시애틀 정도까지 커버하는 그런 탄착 지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도 공식적으로 이제는 ICBM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까, 아닙니까?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접해 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의 그 ICBM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ICBM의 지금 거리상 탄착거리를 형성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고열과 고충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됐느냐, 또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교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핵의 소형화, 지금 북한 소형화를 이뤘다고 합니다만, 그 ICBM의 ICBM의 그 탄두에 넣을 수 있는 소형화 기술, 이 부분들이 확보돼 있느냐. 여기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그 북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뭐 레드라인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레드라인에 상당히 근접하는, 빠른 속도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뭐 네네. 북한 주장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또 속보가 떴거든요. 재진입 기술을 확증했다, 자신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렇죠. 이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속보가 떴는데, 이런 네. 것들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물론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 네네. 북한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 레드라인 넘어섰다라는 게 사실은 이미 모든 게 때가 늦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레드라인을 우리가 설정을 그동안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레드라인은 예전부터 지금 뒤로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그전 레드 정도보다 훨씬 더 이전 단계에서의 레드라인이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그다음에 각국의 개별 제재, 이것이 이제 가장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마 중국을 상당 부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원유, 특히 석유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오히려 2라운드가 시작됐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채찍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는 부분이 앞으로의 상당한 그 2라운드의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문제는 우리가 주저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네네.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입지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북한이 ICBM 발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 이게 이제 기조였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과 설득 이것은 이제 병행 압박과 대화의 병행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기조인데 당분간은 대화에 대한 것이 그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압박 일변도로만 갔을 때 북핵 문제의 해법이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그 부분은 운전석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이제 압박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화도 병행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 또는 국제사회 공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압박 일변도로만 가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대화를 하자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같은 네네. 경우에는 우리는 미국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결국은? 물론 뭐 가장 중요하게 북한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도 네. 그래 왔고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또 당사자이고 또 지금의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남관계에서 풀 요소들도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도 함께 병행하면서 간다. 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면은 한국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압박으로 가든 또 제재로 가든 또 그것이 대화로 가든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또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은 어떻게 대화를 뭐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좀 예.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또 그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뭐 압박 또 설득 대화 이런 요소들이 또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것이 또 외교이고 남관계의 또 그 앞으로의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원유 석유 문제 이거 끊는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딱 포인트 찍어서 폭격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은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면전을 우리가 감수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런 북한에 대한 폭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인적 물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워낙 높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사적 옵션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전술적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혹시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현될 수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배제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당장은 북한은 아마 호흡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ICBM 발사 이걸로 해서 충격을 분명히 줬다고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특히 미국에 주는 충격이 컸다 이렇게 북한은 볼 것 같은데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 또 북한이 전체적으로 이번 ICBM 발사 이후에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한다. 이번 아마 ICBM 발사는 북한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뭐 대화든 또는 대결이든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의뢰 위치에 있지 않고 가대 위치에서 국제사회 또는 한국과의 그 대응을 하겠다. 이런 그 의도가 분명히 중요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당분간은 호흡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분간이라는 게 뭐 언제까지예요? 그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 대응을 보면서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당장 6차 핵실험 이야기가 6차 핵실험이요? 예, 6차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까지 갔을 때는 북한이 또 받아들여야 될 후폭풍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북한도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대응들을 보면서 그 포석 속에서 아마 움직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물론 이것이 즉흥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 이후에 일련의 어떤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 나오기에는 북한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레드라인을 만일 넘게 되는 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북한도 레드라인을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의 범위 자체를 넘나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레드라인을 넘어서 북한이 뭔가 미국과 아예 맞대결을 한다. 이런 상황까지는 저는 상당 기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대결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치킨 게임 양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를 달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 폭탄과 미국까지 실어나올 수 있는 ICBM을 완벽하게 개발한 속에서 그걸 갖고 국제사회에 거래하겠다. 이게 미국과 거래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진보, 진전 이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들을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북한이 그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스케줄대로 가면서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어떤 대화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한편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계속 가는 것과 그다음에 대화를 또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이런 뒤를 잇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지난달 29일이었죠. 무려 4년 만에 개봉이 됐는데 옥자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영화 옥자 슈퍼데디 옥자하고 산골소년 미자의 지난 우정을 다룬 내용인데
그런데 이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 상영관 찾기가 참 힘든데요. 입소문은 계속 도는데 왜 그럴까요? 영화 옥자와 관련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옥자, 이 제작자가 브래드 피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제작을 맡아서 했고 네. 그리고 돈을 댄 거, 제작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동영상 업체입니다. 600억을 투자했다며요? 네, 600억.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건국 이래 최대 액수인데. 건국 이래 최대 액수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투자된 영화를 한국 사람이 만든 적이 없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총 제작 예산 대비 상당히 저액인 거죠. 별로 이렇게 큰 액수가 그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계의 시각에서 보면 무서운 거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본으로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헐리우드 스타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개봉관이 많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옥자 정도 되는 급이면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개봉할 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보통 한 최소 1000개 이상은 잡고 개봉하는 게 보통인데 예. 요번에 옥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는 CGV, 롯데, 메가박스 이런 데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예. 그 극장에서 84개 극장밖에 못 잡아서 그래서 스크린 수가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수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개봉이면 홍상수 감독이나 김기덕 감독의 저예산 예술영화 그런 게 이제 개봉하는 수준인데 600억짜리 블록버스터가 예. 그 소규모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예. 화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 대형 영화관들은 이 영화를 안 건 거예요? 아까 제가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동영상 업체가 예. 돈을 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과 더불어 동시에 자기네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 영화를 틀어주겠다고 예.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극장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보러 갈 테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기존의 그 영화 유통 방식이 예. 먼저 극장에서 독점적으로 개봉하고 그 다음에 IPTV로 넘어가고 그렇죠. TV로 넘어가고 인터넷 예. 사이트로 넘어가고 이 순서대로 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2차, 3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장에 이것은 상대편의 어떤 기를 죽이자라는 차원에서 초반 기싸움으로 우리나라 극장업계하고 미국의 넷플릭스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라는 거기에서는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이 영화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사이트 이름인데 네. 이게 전 세계의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월 회비를 받는. 공짜가 아니라 이제 회비를 돈 내고 말아 그렇죠. 이거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한 달 동안은 무료 서비스다 이런 식인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영화 한 편이 흥행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근데 요번에 이 옥자를 통해서 기존 극장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요번에 거둔 셈이 됐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이제 뭐 웬만큼 뉴스 보시는 분 중에 넷플릭스 모르는 분이 없겠으니까 이 정도 영화 한 편만 그리고 옥자가 칸 영화제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예. 또 우리나라 극장들의 옥자 보이콧이 미국에서도 매체들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고 치면 넷플릭스는 정말 영화 한 편 제작해서 톡톡히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넷플릭스는 이제 투자도 하고, 그죠?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를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료로 그러니까 극장과 동시에 개봉을 해주는 그런,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처음에 그 만든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큰 DVD 대여 업체에서 DVD를 빌렸다가 연체료 폭탄을 맞는 바람에 화가 나서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회사를 새로 연체료
안 생기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근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회사가 커졌는데 예. 보통 이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는 것은 남들이 만든 콘텐츠의 판권을 사다가 틀어주는 건데 예. 그거를 한 10여 년 하다가 넷플릭스가 이제는 남들이 만든 걸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해서 TV 드라마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쳤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까지 만들겠다 해서 넷플릭스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미국 극장주들도 보이콧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칸 영화제에서도 넷플릭스가 만든 영화에는 상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프랑스 극장주들이 반발을 했고 이제 또 한국 극장주들까지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영화 생태계가 변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극장에 독점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터넷 동영상 업체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극장이랑 똑같이 선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대형 IT 업체들이 속속 인터넷 동영상이나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업계에서는 뭔가 모르게 지금 두려움이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봉준호 감독이야 그냥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고 어차피 감독이 제작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 측에서 돈을 가지고 이제 감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에서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감독이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냥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극장주들이 보이콧을 하고 칸 영화제 프랑스 극장주들도 반발을 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봉준호 감독 입장은 이게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잡음이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신기술이 나타났을 때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은 언제든지 있었던 것이고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룰이 정비되면 해결될 문제 아니겠느냐. 시간이 약이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질근 문화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야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결국 신태용 감독을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허정무 감독 설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이 40대 젊은 감독인 신태용 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에게 축구 대표팀을 맡겼습니다. 이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기술위원을 8명을 새롭게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멤버로 어제 회의를 가졌고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신태용 감독을 새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제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남은 2경기를 모두 책임지게 됐고요. 이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월드컵 본선까지인데 만약에 조 3위로 밀려나서 플레이오프를 치르더라도 이 플레이오프까지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고 이 본선에 진출하면 신태용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신태용 감독이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했었죠. 그죠? 예. 예, 근데 월드컵 본선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신태용 감독을 선택한 배경으로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코치를 지냈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선수들과의 소통이 좋다. 리오올림픽 8강,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뤄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설명한 신태용 감독 선임의 배경이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이 기술위원회에서 이 신태용 감독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이 김우곤 기술위원장이 새로 선임한 기술위원 8명 중에서 이 하석주, 황선홍, 서정원, 김병지 위원처럼 이 40대 젊은 기술위원들이 4명이나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편수였거든요. 예. 이 40대 기술위원들이 현재 대표팀 선수들은 이전 선배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이가 많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이 40대 젊은 기술위원들이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신태용 감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축구를 했던 사람이라면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이 대표팀 감독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신태용 감독, 선수 경력도 화려하고 지도자로서도 성과를 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좀 재미있는 게 오늘 보도 보니까 이 신태용 감독이 비주류 출신이다. 비주류 출신으로 대표팀 감독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신태용 감독이 프로 선수 시절에 무려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리그 최초로 MVP를 2번 수상했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표팀으로 선발되지 못했던 것이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겠는데 지도자로 변신해서 2009년 성남 감독으로 부임해서 준우승 차지했고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2016년 리오올림픽 대표팀 감독 또 2017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거든요. 이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비주류라면은 도대체 어떤 스펙을 쌓아야지 주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 코치 시절에 감독 대행을 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또 2016년 리오올림픽 대표팀도 원래부터 감독이 아니었다가 전임 감독이 뜻하지 않게 투병 생활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팀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참 묘하게도 한창 어려운 시기에 이 대표팀을 떠맡게 되는 일종의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야구 얘기해보죠.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대단합니다. 이 과거 해태 타이거스를 보는 것 같다. 야, 이 해태 타이거스가 이게 1980년대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기아 타자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 얘기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에서나 좀 나올 법한 얘기거든요. 네. 기아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보면은 팀 타율이 3할 2푼 9리입니다. 네. 지난주 5경기만 살펴보면 팀 타율이 무려 4할 2푼 3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인 겁니다. 기아 선수들도 스스로 우리도 안 믿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어제도 SK를 15대 6으로 이기고 7연승을 달렸는데 지난 6월 27일 이후 7경기 연속해서 2자릿수 득점입니다. 10점이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7경기 평균 득점이 13.4점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공포의 팀이 돼버린 거죠. 2위 NC와의 승차를 4경기로 벌리면서 단독 선두 질주했고요. 어제 또 다른 경기에서는 이승엽 선수가 홈런 2개를 몰아친 삼성이 롯데를 4대2로 이겼습니다. 자, 두산이 KT 8대1, 넥센은 한화를 7대5로 따돌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가 돌아왔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이달 1월까지는 개인이 좀 샀었는데 2월부터는 계속 순매도였어요. 증시는 계속 좋았어도 그 증시는 외국인 주도였거든요. 외국인이 돌아와서 계속 올랐고, 근데 개미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5월부터 6월, 이렇게 지난달이니까 6월부터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산 주식 순매수액이 1조 2천억 원, 2,700억 원 정도 2년 만에 최대치였고요. 주식만 산 게 아니라 펀드런이 예전부터 많이 됐었는데 펀드에 잘 돈이 안 들어오다가 계속 1조 원씩 항상 펀드는 오르면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다시 한번 팔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달에는 순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나 펀드 다 이제 개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돌아온 거예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거는 처음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개미들도 이제 정말 장세가 오래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물어보죠.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항상 물어보죠. 항상 물어보죠. 근데 이게 상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피터 린치라는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 있는데 칵테일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칵테일 파티에서 4단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주식 투자자 펀드 매니저니까 치과 의사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자기한테 안 오고 치과 의사한테 가서 이제 충치 상담을 한다는 거죠. 3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자기한테 이제 주식 투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4단계 상투는 그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모두들 자기 주식이 좋다고 주식 더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야지 내 주식이 또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투라는 건데 지금은 과연 이 피터 린치 칵테일 파티 이론에 근거한다면 몇 단계 정도 될까요? 충치 얘기보단 주식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물론 송혜교, 송중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 주식 얘기는 요즘에 어디 가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주진 작가도 아주 아침부터 아주 의의가 소침해 있어요. 맞아, 다들 뭐 약간의 뭐 설마 했지만 진짜 이제 바로 열애설도 계속 부인하다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제 결혼으로 갔다는 거. 글쎄요. 자, 경유값을 올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네요. 맞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점진적인 방안으로 경유세를 인상하겠다,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휘발유나 경유나 생산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네. 세금 때문에 경유값이 싸죠. 100대 한 85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경유세 인상하면 경유세 소비가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미세먼지도 좀 줄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정책의 근거가 됐던 이유인데 어제 이제 공청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이제 국책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 연구원들이 연구원이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세먼지 감축 카드로 경유세 인상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죠. 이유는 경유세 올려도 경유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수입차도 경유차가 많지만 SUV도 많지만 버스, 트럭 이런 영업용 차들이라는 거죠. 이게 경유세 오른다고 그걸 운전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트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줄인 효과가 거의 없다. 실제로 실증을 해보니까 지금 휘발유세만큼 경유세를 올린다라면 지금 최대 512원 올라서 지금 1,300원이 한 7, 8번까지 오르면 초미세먼지 같은 게 1.3% 정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냥 서민 증세만 하고 미세먼지는 많이 못 올리지 않겠냐 이런 게 잠정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예전에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새부터 갑자기 경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제일 많이 오는지 이 부분부터 좀 따져봤으면 당연히 좋겠어요. 중국발이 많다라고 60에서 80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서해에다가 뭐 대형 뭐 선풍기를 둘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중국정부한테 따져야죠, 그러면은. 따지고 싶죠. 근데 아무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라는 게 그거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한 4대 요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그래서 경유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경유를 좀 적게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 당연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임기 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 임기 내 5년 내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경유세 인상, 경유차를 줄이겠다라는 그 경유차 퇴출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물론 기획재정부는 이 경유세 인상하니까 서민 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지화 일단은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한 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기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경유세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 중장기 가지라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경유세 인상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했죠? 어제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첫 반도체 제품을 출하한 날이었습니다. 아, 세계 최대요? 그렇습니다. 평택이 제일 큽니다. 예. 물론 지금은 뭐 용인, 기흥 뭐 이런 데가 큰데 지금 화성도 큰데 평택이 이제 더 커지는 건데 착공한 지 2년 2개월 만에 이제 완공을 했어요. 이제 그때 하면서 향후 4년간
평택과 중국 시안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3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21조 원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따져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163조 원,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44만 개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협력업체들 뭐 기타 그 주변에 있는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다 포함한 건데 반도체 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설비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나 뭐 다른 뭐 노동 집약형보다는 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데 이렇게라도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좀 많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남성 탈모 치료제에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그러네요. 네, 그 신 교수님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죠. 많은 장점에 네. 유일한 장점. 이렇게 표현은 아무리 방송이라도 정확히 하지. 유일한 게 머리숱이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탈모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인데 남성 여성 할 것 없이요. 근데 탈모 치료제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프로페시아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그 안에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성분 중에. 근데 이 피나스테리드가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좀 조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을 좀 다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 피나스테리드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본 변형 우울증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서 14일까지 의견 조율을 받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탈모 치료제 먹어서 우울증 생긴다라고 하는데 탈모되면 더 우울할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이래저래 우울하겠죠. 이제 탈모 치료제를 복용을 하고 우울증은 다른 형태로 뭐 해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모든 약이든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죠. 박근혜표 정책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9년 그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겁니다. 그래요? 20년 가까이 하다가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친정부 들어서 대선 공약집에 들어갔었죠. 이 공공부문 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제 성과연봉제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게 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양대 공무원 노조예요. 처음으로 이제 정부의 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고요. 국정기획이나 정부도 뭐 사실상 거의 폐지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뭐 노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거의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과에서 차등되기에 월급 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죠? 지금도 일부 성과급이 그렇게 뭐 지급이 되는데 아주 적은 부분이 기본은 호봉제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연봉제 형태로 바꾸자고 하는 건데 이제 공무원 이 서열사회 중심 공무원에서는 반대가 당연히 심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한 주간의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